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의미 있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 혹시 진짜 아시나요? 아시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요즘 뭐 이것저것 얘기 들어보면 사회적 기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르신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사회적이라는 말 앞에 들어가면 왠지 조금 약간 거리를 좀 두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진보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은 크게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사실 저만 해도 대학교 갈 때 제가 이제 사회자 들어가는 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많이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분위기는 사회가 들어가면 왠지 약간 색깔도 좀 붉고죽죽한 것 같고 이념적으로도 조금 약간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또 워낙 힘든 시기였으니까 학교 가서 또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사회라는 말 부분들 들어가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부여됐는데 시기가 많이 바뀌다 보니 이제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부분들이라는 게 이제는 이념과 상관없이 우리 생활에 되게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을 생긴 지가 5년, 6년 만에 정부에서 이 정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부담감 없이, 거부감 없이 이미지는 괜찮은 것 같아. 잘은 모르겠어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이시게 된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혹시 들어보신 사회적 기업 이름 하나만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예,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입니다. 규모도 크고요. 또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네? 푸드마켓? 예, 뭐 그런 형식의 그 급식이나 무료급식 지원하는 그런 곳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혹시 다솜이 재단 같은 데 들어보셨어요? 교보생명에서 처음 시작했던 비영리 법인인데요. 그게 이제 사회적 기업 1호입니다. 뭐 그런 것 좀 알아둘 필요 있잖아요. 인증 1호, 고용부에서 2007년도에 최초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솜이 재단 하는 것은 그 노인들 장기 요양, 보육, 뭐 제가 간병 서비스 이런 거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간병인들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열악하죠. 근무 조건. 열악하고 힘들고 근무 시간 보장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근로 조건도 개선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일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대단은 그런 곳이에요. 헌옷 기증받아서 모아서 싸게 팔아서 어려운 일 돕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그런 곳이구나. 그런 곳이 예전에는 비영리 성격으로 뭐 그냥 복지관이나 뭐 비영리 재단 같은 데서 했던 일이었다고 하면 그런 곳의 문제점은 뭔가요? 기부금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지원금 없으면 취약하잖아요. 나라 지원받아야 되고. 근데 그것들에서 발전해서 기업처럼 운영을 하면서 좋은 일 하자라는 부분들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곳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받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원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정부에서는 정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갈 부분들을 가능하면 민간에서 기업적인 성격으로 운영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정부 지원 없이도 스스로 잘 자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면 좋잖아요. 초기에니까 육성하자라고 해서 생긴 게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누구한테 지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아니 기업 하나 하기도 영리 남기는 기업 하나 하기도 힘들데 좋은 일 하면서 기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상적이고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게 될까? 그렇지만 힘들지만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도전해 볼 만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 개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내용 다 이미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그렇게 개념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려고 빵을 만든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빵 만드는 제과점 내지는 제과 공장입니다. 제빵 공장인데 이 기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이념 자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무엇을 주로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거지만 어떤 거는 영리기업이고 어떤 것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차이에 미묘하지만 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사회적 기업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사회적 영역이 뭐 스펙트럼 재산 섹터라는데요.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금 주로 받아 하는 비영리 기관하고 그 영리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 중간사의 영역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놨습니다. 어떻게 풀어놨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간병, 보육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목적들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 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시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그럼 도대체 취약계층이 뭐야? 사실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법에 의하면 55세 넘어가시면 다 취약계층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취약계층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법상에서는 취약계층 범위는 저소득층, 고령자, 대표적으로 장애인들 있겠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뭐 갱생보호 대상자, 청년도 돼요. 장기실업 청년. 구직 등록 오랫동안 해놓고 취직 못하는 청년들도 취약계층입니다. 노동시장에서. 그 다음에 직장 다니다가 애나로 들어와서 경력 단절되신 여성분들 취약계층입니다. 결혼 이민자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법상에 있는 건데요. 아까 유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형 분류하는 기준도 다양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형들은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주겠다. 그게 우리 사업의 주요 목적이다. 라면은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목적은 뭐 말씀드렸고요. 기준은 있어야죠. 그래도 법에서 정한 거니까. 도대체 일자리 제공을 얼마나? 전체 근로자 중에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취약계층을 최소한 30% 이상은 고용해라. 그게 이제 일자리 제공형의 기준입니다. 나중에 인증을 받을 때도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인증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사회서비스 제공형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사회서비스가 뭐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보건, 의료, 뭐 환경, 교육 뭐 등등등 있습니다.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그 어려운 쪽, 좀 힘든 동네에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 다니고 애들 뭐 좋은 동네 사는 애들도 다 그러고 다니는데 힘들어요. 교육 기회에서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교육 서비스를 주겠다.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아니면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그게 사회 서비스겠죠. 그리고 장애인들이 관광 문화 서비스 여가 못 즐긴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들을 하겠다. 사회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죠. 기준은 뭐냐? 법에 의해서 전체 서비스를 1000명을 주는데 그 중에 한 300명 정도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줘라. 30%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일단은 가와나 일자리 제공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큰 축으로 해서요. 2가지를 더해서 반반씩 하겠다. 혼합형이고요. 혼합형은 둘 다 추구하는 겁니다. 일자리도 주고 사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렇지만 둘 다 하는데 비율을 30-30 제공은 너무 힘들잖아요. 20-20.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헌형이라는 게 2011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건데요. 기존에는 4개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 서비스, 혼합형, 기타형. 근데 이제 지역 공헌형이 생긴 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 공헌형은 기준이 혼합형이랑 비슷한데요. 20% 이상 일자리 제공이나 서비스 제공 20% 이상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해되시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역 공헌형을 만든 거고요. 기타형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거 비율 따지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목적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게가 기타형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름다운 가게 일자리 제공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아름다운 가게라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여러분들 딱 할 때 기업 떠오르시잖아요. 이 기준에 정확하게 넣기는 애매하지만 그 회사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들 있습니다. 사회적인 목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기타형인데요. 그것은 법이나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송사모님 잠깐 자료에서 넘어갔는데 고용부에서 사회적 육성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죠. 애매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유형별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현재까지 6월
한 9월 정도까지는 그 사회적 기업 723개 정도 인증이 됐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켄 쿠키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쿠키.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기업 하는데 실제로 만드는 건 위켄 쿠키라는 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혹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 그 최초 시작은 사회복지법인 수녀회에서 만든 법인을 생각했어요. 이런 데 되게 많았잖아요. 초기에 수녀님들 수녀회 뭐 이런 거. 거기서 설립을 했는데 목적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친구들 모여서 같이 쿠키 굽고 뭐 빵 만들고 이러다가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법 제도가 정비가 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들어온 그런 케이스죠. 우리 밀, 우리 쌀, 우리 버터로 쿠키를 만들고 보면 60명 가까운 직원 중에 39명이 지적장애인. 이건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을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메자닌 아이팩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취약계층 중에서도 탈북자, 예,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언론도 많이 탔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종이상자 만드는 곳이에요. 박스. 파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사회복지 법인이 아니라 사실은 그 SK가 욕도 많이 먹었지만 사회적 기업 쪽에서는 좀 많이 여러 가지 했어요. 돈도 많이 쓰고 재단도 만들고 SK그룹에서 만든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과 통일부와 또 열매 나눔 재단이라는 곳이 협력을 해서 만든 곳이 메자닌 아이팩이고요. 여기에는 18명 센터명, 그 다음에 장애인, 일반인 등등등 해서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주는 역시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자리만 제공하면 사실은 일자리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또 조직 뭐 여러 가지 그 교육들을 해서 장기적으로 직업 능력도 개발시켜서 다른 일들을 또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에서는 교육, 훈련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 사회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그 충남교육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농촌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교육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방과후 공부방이나 주말학교 이런 것들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또 하나 이건 외국 사례인데요. 혹시 그라민뱅크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 대표님이 교수님이신데 방글라데시에서 그러시는데 노벨 평화상도 받으시고 유명하신 분이죠.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님. 그 마이크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소액대출 사업이죠. 워낙 빈곤하니까 소액도 빌릴 수 있는 여지가 은행에서 안 빌려주고 하니까 이분이 정말 무담보로 신용만 가지고 소액을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그냥 떼일 생각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 다 갚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자생해서 하시더라 라는 케이스를 보면서 되게 많은 외국들로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이크로 크레딧 소액대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거의 근원이 됐던 대표적인 해외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혼합형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혼합형. 어떤 경우 혼합형? 말 그대로 일자리 플러스 서비스 제공. 둘 다 해서 20씩 하는데 혼합형의 대표적으로 가경복지센터 대표적이라고 하면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가경복지센터 행복한 밥상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혼합형이라고 하는지 볼까요? 요양 서비스 제공하죠?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누구한테 줘요? 취약계층으로 채용합니다. 예,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혼합형입니다. 행복한 밥상. 일단은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결식 이웃에게 급식 제공합니다. 사회 서비스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겸해서 다 한다. 혼합형 보시면 됩니다. 의미 있는 거라고 지역사회 공헌형 말씀드렸는데요. 2011년도부터 지정이 됐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크게 두 축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사회 서비스, 그랬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서열 문제가 사실 일자리가 크긴 하지만 사회 서비스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엔 지역 재생 부분들도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잖아요. 점점점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 축, 일자리와 서비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지역에 온갖 문제들이 많으니. 그래서
지역의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사회적인 목적,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그거를 뭔가 유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애매하게 기타로 풀기 좀 그렇다. 라고 해서 2011년부터 유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11년에 제도화되고 12월에 최초로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이 인증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초이차. 좀 생소하실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는 도대체 왜 됐을까? 한번 생각해볼까요? 초이선사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이. 우리나라의 차 문화를 처음 들어오셨던 분이세요. 초이 선생님.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랑도 교감을 이루셨다고 하는 초이 선사가 계시는데요. 그분이 출생지가 전남 무안이랍니다. 무안은 뭐 양파로도 유명하지만 그 무안에 있는 그 회사인데 원래는 이제 그 사단법인 형태로 문화원, 우리나라 그 차 문화를 보급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그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다가 여기서 사회적 기업화하는 부분들이죠. 여기는 왜 됐을까요? 사실 일자리도 아닌 것 같고 사회 서비스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사회 공헌형은 그 지역 아젠다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이 딴 데도 아니고 전남 딴 데만 하면 안 됐을 거예요. 전남 무안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전남 무안에 초이선사라는 사람이 차 문화를 처음에 들여왔고 이런 것들을 쭉 스토리를 잘 풀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지역 브랜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이걸 관광 상품화하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자. 사실 전남 무안 촌이잖아요. 여기 혹시 그 근처에 고향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각각 동네마다 대표적으로 우리 동네를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나 뭐 배경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지역의 이로운 방향으로 기업화하는 부분들을 모델을 만들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형 사례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좀 애매모호한 거. 일자리 서비스, 그렇다고 지역 공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거. 여기 이제 예를 든 것은 대지를 위한 바느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친환경적 재료 뭐 등등등 해서 의료 제품과 서비스 제공하게 돼 있는데요. 뭐 8명 근무하죠.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을 하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환경 혼인문화 확산 캠페인, 뭐 드레스 뭐 이런 것들 친환경 소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비싸게 하지 말자고 그런 캠페인도 하고 저소득층하고 다문화 가정의 무료 외식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화나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이템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의미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사실은 솔직히 애매해요. 애매하지만 얼마만큼 그 부분들을 잘 해서 포장도 하고 또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기업인데 형식은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빵 만들어서 파는 건 똑같은데 이 빵이 누구를 위한 빵이고 왜 만들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내가 우리 직원들 해서 잘 먹고 살겠다. 근데 그 직원들도 취약계층 직원이라 하면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그냥 취약계층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개인이 배불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하실 때 준비하실 때 혹은 인증과정상에서 어떤 것들을 챙기려고 하실 때 이 사회적인 가치나 소셜 미션 부분들을 잘 부각시키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게 아마 인증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쓰는데요. 진입 단계별 체계도라는 건데요. 이제 사실 절차, 창업 절차, 사회적 기업이라고 창업 절차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업을 만드시고요. 여러분들 작년 창업센터에서 배우시잖아요. 기업 만드시는데 만드셔서 뭐 등록 절차하고 뭐 세금 내고 똑같아요. 기업입니다. 기업이지만 사회적인 목적, 우리 기업의 뭐 주식회사라고 하시면 정관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서류 하시잖아요. 그 안에 내가 지향하는 가치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직 형태를 민주적으로 만드시고 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기업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는지 체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크게 이제 진입지원사업, 중간지원 체계 이렇게 있는데요. 진입의 단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처럼 개인적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사실은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시지만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시면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복지부 영역에서는 자활 공동체에 계시는 분들, 아주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 이하시거나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자활 공동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고용부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아까 송사무관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은 인증받기 이전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인증받은 기업만 사회적인 기업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이라고 빵 만드는 뭐 이런 거는 그냥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제도권 내에서는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증받기 전에 살짝 준비 단계 또 좀 지원을 해주려고 만든 게 예비사회적 기업이죠. 예비사회적 기업은 부처에서도 지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정을 많이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 경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이라고 지원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고 주변에 받으셨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부처형 예비사회적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절차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지원을 받으셔야 되겠죠. 뭐 SBA도 괜찮고 저희 진흥원도 있을 것이고 또 자활 쪽에 계신 분들은 자활센터도 있고 기타 지역별로 통합지원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기초 상담 컨설팅 그 다음에 인증에 필요한 것들을 기초적인 사항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받으시면 사회적 기업 영역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인증은 서류니까요. 서류를 통해서 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인증 받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육성 정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시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오시면 조직 형태는 주식회사를 할 건지 비영리로 할 건지 뭐 최근 나왔던 협동조합의 기본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협동조합도 법인격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형태들로 고민을 하셔서 인증을 준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인증 받으시면 사회적 기업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원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송사무관님 걱정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기 때문에 육성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그 절차 생각하에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많이 만들어 놓긴 했어요. 그렇지만 5년간 해보니 1차 5년간 해보니 특히 이제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독소가 많이 되더랍니다. 많이 좋은 줄 알고 지원 신청해서 받았어요. 일단은 사람 늘리는 게 좋으니까 받았습니다. 받아놓고 나서 어차피 지원이 한시적인 거니까 1년, 2년이 끝입니다. 그분들 다 내보내셔야 되잖아요. 안 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못 견디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인건비 지원은 기업의 부담이고 도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 길게 그래서 2년, 3년 가서도 끌고 갈 수 있을 만하다라는 분들의 경우에 인건비 지원을 제한적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은 제도적으로 있다가 뭐 2부에서도 나오겠지만 지원 부분들은 가능하면 기업으로서 운영이 좀 되는데 필요한 부분들 사람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 말고 뭐 어떤 사업 아이템 개발하는 거 컨설팅도 받아야 될 거고 뭐 세제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인증 들어왔을 때 충격이 좀 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운영하는